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인타운 한 주택에 2인조 복면 무장 강도가 침입해 집주인과 총격전이 벌어지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늘어나는 강졸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치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도로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과속과 난폭운전, 음주 약물운전, 부주의 운전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LA 푸드트럭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 심각한 질병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악재인 만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가치 조작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출석해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전현직 미군 다수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해외 기업 등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심각한 경영난 끝에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납 임대료,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경제를 냉각시키고 금융환경 경색으로 이어짐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점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 연준 인사가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구출 등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병원과 난민촌 등 민간시설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면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자 이스라엘군의 공격 정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시위자와 친팔레스타인 시위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참가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질 무기 선적을 방해하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시위도 잇따랐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는 휴전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 12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치원로이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비운기 끌어안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4로 패하면서 정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골이 취소되고 2명이 퇴장당했으며 2명이 부상으로 쓰러지는 불운 속에 패배했습니다. LA 차저스가 뉴욕 제츠와의 경기에서 27대 6으로 승리하고 시즌 4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NBA에서 LA 클리퍼스는 뉴욕 닉스에게 97대 111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 디비전을 가진 이 제임스 하든은 1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혼조세 보였던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첫 소식 역시 중동 소식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생명길 라파 국경 검문소가 열린 지 18일 동안 구호품 트럭 총 569대가 통과했다고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트럭 33대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통로 가운데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했으나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을 막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달 21일부터 구호품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AFP통신은 라파 검문소를 통한 외국인 등의 대피도 재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도 외국 여권을 소지한 수백 명의 피난민이 검문소 앞에 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상자들이 이집트 쪽으로 이송되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4천억 원 상당의 유도폭탄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유도 폭탄을 보다 정밀한 GPS 유도 무기로 바꾸는 키트용 장비를 이스라엘에게 3억 2천만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최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낸 것입니다. 장비 판매자는 이스라엘 업체와 관련이 있지만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 라파엘 USA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매는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미 국무부가 제한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승인 여부를 공개하면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의회 기록에는 국무부가 지난달 31일 의회에 서한을 제출했다고 나와 있지만 공개된 연방의회 웹사이트나 국무부 사이트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고 또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지는 무기 선적을 방해하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주 항구 도시 타코마에서 100명이 넘는 시위대가 항구에 모여 이스라엘 지원용 군수물자 선적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X에 공유된 시위 영상에는 시위대가 국방예비선단 소속 화물선 케이프 올랜도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선적하는 데 이용될 항구 출입문을 봉쇄하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지원 반대, 모든 팔레스타인 포로 석방 등의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자유 팔레스타인, 정의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에는 5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의 이 친팔레스타인 아랍 지원 조직센터 대표 라라 키스와니는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원 군수품 운송 선박들을 저지하기 바란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우리 민족의 대량 학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고 할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서 최대 1000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로 가는 보급품을 싣고 항구를 떠나려는 군함을 막으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해서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벌이며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외교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각국의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스라엘 가자 지군의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항구도시 타코마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용 군수물자 선적을 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지원 반대, 모든 팔레스타인 포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The goal here is to delay or if we can stop any sort of arms shipments from the United States to Israel.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가자 지구의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펼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나치다며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노르웨이도 테러리스트 하나를 제거하려고 난민촌 전체를 폭격하는 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으며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자 지구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지 주재 자국 외교관들을 모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바레인이 경제 관계를 중단하고 볼리비아는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칠레와 콜롬비아도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의 갈등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친이스라엘 시위자와 친팔레스타인 시위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참가자 한 명이 숨지는가 하면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단체 활동을 대학이 금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우전옥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유대계 남성 폴 캐슬러가
팔레스타인계 시위대 남성과 충돌한 뒤에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시 집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지하는 이들이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캐슬러를 병원에 이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슬러는 충돌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검시 결과 둘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안관실은 캐슬러가 적어도 한 명의 전쟁 반대 시위자와 몸싸움을 했다라는 목격자들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는 캐슬러가 친팔레스타인계 시위자와 다툼을 하다가 메가폰에 머리를 맞고 뒤로 쓰러졌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살인과 증오범죄 혐의를 두고 캐슬러 사망 원인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교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 전국연합 교내 지부를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사립대학교 중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는 1948년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구출 등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는 검토하겠다면서도 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고 전후 가자 지구에 대한 안보 책임을 지겠다며 재점령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교전 일시 중지를 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전쟁 중재 역할을 맡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중동 순방을 마친 가운데 두 정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주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These are conversations worth having.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em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because we still believe in the value of temporary humanitarian pauses. 전술적인 교전 중지는 민간인이 전투 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적절한 원조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그간 한두 시간씩 부분 휴진을 해왔다면서 여건을 살피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전쟁 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I suppose we'll check the circumstances in order to enable goods, humanitarian goods to come in, or our hostages, individual hostages to leave.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이 당초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버텼지만 꾸준하게 변화를 만든 만큼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의 초반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eginning of these conversations, not the end. You might recall that in the early goings here, Israel was very resista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getting in at all.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지구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에 관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급증에 국무부 내에서도 중동 정책 비판 의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직원들이 미국은 휴전을 지지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내부 메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에서는 조시 폴 대외 업무 담당 과장이 미국 정부와 도덕적 검토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현재 구름이 덮인 가운데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떨어져서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보다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 낮 기온이 다시 5, 6도가량 높아져서 내일은 온화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51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3도, 50도, 해안 지역은 67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1도, 낮 최고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라브레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에서 105번과 만나는 지점 익스프레스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세플베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번 사우스 방향 4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왼쪽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에서 14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 하락세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되는데, 야, 이거 4달러 밑으로 내려가기 참 이렇게 힘드네요. 아직 5달러대입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5달러 23.7센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고만고만합니다. 39일째 가격이 내려가면서 1달러 7.8센트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5달러 6.6센트입니다. 지금 쭉쭉 떨어지다가 1센트, 0.9센트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5달러대 머물고 있는데 한 번에 쭉 한 4달러대 진입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5달러 6.6센트이니까 4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4달러대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개솔린 가격 하락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3달러 40.8센트입니다. 터스틴 공군기지였던 역사적 경납고에서 오늘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발렌시아 에비뉴와 암스트롱 로드에 위치한 경납고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의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가 17층 높이 건물 불길을 잡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은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은 이른 새벽 잠을 깨야 했고 대피령은 발령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이 부근을 지날 예정이라면 우회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불이 난 건물은 지난 1942년 터스틴 해병대 비행장에 지어진 2개의 경납고 중에 하나고 목재로 지어진 가장 큰 건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비행선을 한때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LA 도로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과속, 난폭운전, 음주 및 약물운전, 부주의 운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난해 LA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최근 LA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올 1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LAPD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무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188명과 비교하면 33%가 증가한 숫자라며 우려했습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올해는 10월 28일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시점까지 26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이미 2019년 1년간 총 사망자 수는 초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LA 일원에서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로 무장한 집주인들이 강도에게 직접 맞서는 케이스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센트럴 LA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 용의자의 총기로 무장한 집주인이 직접 맞서 강도범과 집주인이 총격을 주고받는 비디오 영상이 퍼지면서 모법지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A 일원에서 가정집에 침입하려던 강도 용의자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강절도가 기승을 부리자 집주인이 총기로 무장하고 집 안으로 들어온 강도범에 맞서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인들 중에서도 범죄 피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기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기를 구매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총기 사용 트레이닝 없이 마구잡이로 총기를 구매하다 보니 오발 사고로 인해 주변 이웃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총기 사용 교육이나 관련 라이센스는 등한시한 채 당장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일단 총기를 사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하면서 불법 총기 구매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벤박 한미치안협회 회장입니다. 디스트릭트 어터니에서 뭐 총을 갖고 다니면은 범죄라고 해갖고 사람들 체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퍼밋 없이도 많이 지금 갖고 다니는 상황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또한 지난 4일 센트럴 LA에서 집주인과 강도범 간의 오간 총격전 연상을 살펴보면 집주인이 제대로 총기 관련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나 자칫 주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 집 안에서 쐈지만 예를 들면 이 상황이 뒤에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였으면 뒤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브래드리 전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은 함부로 총기를 사용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총기 사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상이라든가 아니면 great bodily injury, 상해를 아주 큰 상해를 입을 경우에만 내가 이제 self defense로서 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총기를 소지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총기를 휘두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대쪽에 뭐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 반대쪽에 있는 바이스탠더리 총에 맞서 뭐 상해를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직원이 그 뒤쪽에 서 있는데 쏘다가 잘못 미스돼가지고 맞는 경우들도 많고.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푸드트럭 LA 상당히 많죠. 뭐 한동안 푸드트럭의 성지에서 일부러 또 견하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LA에서 푸드트럭이 이렇게 인기를 모으면서 푸드트럭 컬처를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심각한 질병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운 근처의 위셔길 라브레아 주변으로 쭉 줄지어 있는 푸드트럭은 미드위셔 직장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LA의 푸드트럭 컬처를 엿보게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맛난 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이 LA에서 인기를 끌면서 도처의 푸드트럭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럭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심각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의 푸드트럭 종사자들은 외부 온도와는 무관하게 항상 더운 열기로 가득 찬 비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고열로 인한 질환에 시달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온도가 60도 정도로 비교적 쌀쌀한 날씨일지라도 푸드트럭 안 그릴 주변의 온도는 100도까지 오르는 등 트럭 그릴 주변의 온도는 보통 35도 정도가 더 높은 것이 예사합니다. 그릴 사용으로 달궈진 푸드트럭 안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도 좀채 식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푸드트럭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일하는 동안 두통과 코피, 어지러움, 탈수, 미식거림, 구토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안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트럭 안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절실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푸드트럭 안의 에어컨디셔너는 상온의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종업원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돼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푸드트럭 안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트럭 뒷문을 닫아놔야 하기 때문에 트럭 안에 열이 트랩된 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문 대신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 위생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푸드트럭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저소득층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위생 규정과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회가 칼프레시 또는 푸드 스탬프로 알려져 있는 EBT 카드를 한인 비즈니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맥도날드, 요시노야, 다미너스 피자 등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EBT 카드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아직 EBT 사용이 가능한 한인 식당은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EBT 벤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의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1일 오전 11시 30분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예약은 LA 한인회 사무국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방 공휴일 11월 11일이 베테랑스 데이인데 올해는 토요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방기관 및 관공서들이 대체 공휴일 10일 금요일 날 휴무에 들어갑니다. 연방 공휴일 대체 휴일이 오는 금요일인 것입니다. 이날 LA 카운티 법원, 학교, 공공도서관, 우체국, 공공기관들 모두 문을 닫고 LA 총영사관, 한인회 이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기관들도 휴무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당연히 휴장하고요. LA 메트로버스와 지하철 휴일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올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까지 세 가지 전염 질환들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시즌이 코로나를 비롯해 RSV 유행과 함께 찾아옴으로써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RSV는 발열, 기침, 콧물, 지치기까지 감기와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단순한 겨울철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호흡기 전염병 이 3종 세트입니다. 특히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유행하는 RSV는 6살 이하 아동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2살 미만 영아에게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겨울철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은 어린이와 노년층, 기저질환 환자까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릴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고 코로나에 감염된 후 독감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트리플 데믹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백신,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이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네. 또 한때 유행도 했었어요. 프렌즈 보면서 영어 배우기 이런 것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프렌즈의 챈들러 빙 역할을 했던 세상을 떠난 미국 배우 매튜 페리, 그가 남겨진 재산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KBS입니다. 1994년 첫 방영 이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는 시트콤 프렌즈. 덕분에 주인공 매튜 페리는 프렌즈의 재방송 수입만 한 해 평균 2천만 달러, 우리 돈 25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갑자기 사망한 매튜 페리의 유산을 둘러싼 세간의 추측과 가능성을 다뤘는데요. 매체는 페리 몫의 프렌즈 재방료는 앞으로도 고인을 대신할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지급될 거라며 미혼인 페리에겐 배우자냐 자녀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는 현지 상속법대로 유족인 부모에게 거액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체는 페리가 생전에 약물 중독 치료 시설을 지원하기도 했던 만큼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고인의 유산이 부디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는 팬들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연예 김진현이었습니다. 요즘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부당한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사실상 쫓겨났다. 그러니 한국에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국 걸그룹 멤버의 캐릭터들 모두 손수 그렸습니다. 2달 전 한국행을 택한 것도 이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지만 공항에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 한국에 온 거냐? 팬사인회 입장권은 있느냐? 잇따른 질문에 입장권 영수증과 귀국 항공권, 걸그룹의 앨범까지 보여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큰 실망감에 SNS에 나는 이제 K-팝 팬이 아니다라는 글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여전히 한국과 K-팝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두 나라 네티즌 간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양국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양국 외교부의 영사국장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태국인 차별은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 내 1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이번 사안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도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 조작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출석해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검찰 측 추궁에 내가 한 일은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도록 사람들에게 말하고 승인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맨해튼 북쪽에 있는 대규모 부동산 세븐 스프링스에 대해 기존에 평가된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다며 재무제표상 가치를 낮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또 재무제표에 기록된 면책 조항을 들어 자산 조작 의혹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 낸 고소장에서 이 재무제표의 면책 조항에 대해 회계사들이 보다 엄격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할 특정 의무를 면제해 줄 수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산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면책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이것은 정치 집회가 아니다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재판 도중 자제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넷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 원칙을 소개하며 건설적인 경제관계는 미중 관계 전체를 안정화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과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와 가족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시의성 면에서도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1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가늠할 중요한 외교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적인 상호 연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첨예하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미중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이 자넷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으며 그것은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옐런 장관의 잇따른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 현재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합니다. 중국이 자원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음 차례는 히토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와 철광석, 동정광, 탄산칼륨 비료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히토류 수출업자에게도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중국이 발표한 상품 보고 규제 명단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발효돼 2년간 유지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은 지난 7월 갈륨과 게르마늄,
10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해 다음 차례는 히토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양자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향후 히토류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 속에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수조 원을 투자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투입된 예산 53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군사용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텔 공장 단지에 30-40억 달러를 들여서 군사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자금은 반도체법 아래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편성된 생산 보조금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 국방부, 국가정보국이 인텔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 중이라고 소식통은 밝혔고, 이 계획이 확정돼 추후 인텔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들어서면 이것은 보안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보도는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텔에 대한 이번 투자를 통해서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취약점을 가진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외국어와 여러 가지 혼동되는 단어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들 상당히 많죠. 욕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인데, 또 어떻게 듣다 보면 욕 같은 얘기도 있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욕 같은 그런 외국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어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오해되는 사건이 유럽에서 벌어졌습니다. KBS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식당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장 경찰관들입니다.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곧바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프리즈! 그런데 이 긴박했던 연행은요, 번역 앱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관광객이었는데요. 당시 석류가 들어간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번역 앱에 러시아어 문장으로 석류라고 입력한 뒤 식당 직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어로 석류라는 단어와 수류탄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탓에 번역이 잘못 전달이 됐고요. 때문에 식당 직원은 그를 수류탄을 가진 테러범이에요! 라고 오인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요새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이잖아요. 현지 경찰은 남성이 머물던 호텔방까지 수색을 했습니다만 의심스러운 것 안 나왔고요. 대테러 부서까지 나섰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심각한 경영난 끝에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위워크는 어제 뉴저지 파산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위워크 데이비드 CEO는 회사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로 전환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위워크는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으면서 혁신기업의 대명사로 꼽힌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던 시기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경영난에 빠진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먼데이나잇 풋볼에서 LA 차저스가 뉴욕 제츠를 27-6으로 크게 꺾었습니다. 원래 이 LA 차저스가 LA 램스보다 올 시즌 성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4승 4패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램스는 36패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앞으로 시즌 8경기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8경기에서 LA 찾아서 반등해서 플레이오프 오르기를 지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예스승,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골망을 흔들고도 득점이 취소되는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토트넘은 2명이 퇴장당하고 또 2명이 부상으로 쓰러지는 불운에도 끝까지 라인을 끌어올리는 용감한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KBS입니다. 토트넘은 전반 6분 클루셉스키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습니다. 전반 13분에 손흥민의 슛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옵사이드로 판정돼 골이 취소됐습니다. 전반 33분 중앙 수비수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로메로가 페르난데스를 향한 거친 태클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콜 퍼머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0분엔 우도기가 무리한 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전반에 이미 메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판도펜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된 후라 조직력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9명밖에 남지 않은 수적 열세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끝까지 수비 라인을 중앙선 부근까지 끌어올리며 거센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다소 무모한 축구를 고집한 끝에 첼시에 4대1로 졌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은 강고했습니다. It's just who we are. It's who we're going to be till as long as I'm here. We go down to 5 men, mate. We'll have a crack. 델페의 아쉬움에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한 손흥민은 예스승 포체티노 감독과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지만 토트넘으로선 지칠 줄 모르는 용맹함과 도전의식을 홈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미국의 월드 시리즈가 텍사스의 우승으로 끝났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한국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지금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보는 그런 또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재팬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일본 시리즈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는데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한 게 38년 만이래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가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백화점입니다. 매장 문 열리기 무섭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입장합니다. 개장 시간부터 백화점 곳곳마다 장사진이 펼쳐지네요. 이유는 이날부터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의 우승기념 세일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간사이 지역을 연고지로 둔 한신 타이거스는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 중 가장 열성적인 팬들을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5일 한신 타이거스가 38년 만에 일본 시리즈를 재패하며 통합 우승을 차지하자 구단의 우승이 가져올 경제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경제 용소들은 지난 9월 한신의 센트럴리그 우승으로 일본 전국에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1,051억 엔, 우리 돈 9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한신이 이 센트럴리그를 넘어서 일본 통합 우승까지 달성하자마자 유통업계와 간사이 지역 상권에선 축하 세일과 관련 상품 출시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우승의 경제 효과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번 달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실전에 돌입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소집훈련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난달 평가전 멤버가 사실상 그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입니다. 10월 두 번의 평가전에서 팬들에게 시원한 승리를 안겨줬던 축구대표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클리스만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발을 뗍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인찬 등 유럽 리그를 호령하고 있는 해외파를 주축으로 김진수, 서령우, 이기재 등 K리거가 포함된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0월 A매치 때와 비교해서 골키퍼 자리에 김준홍 대신 부상에서 회복한 송범근이 5달 만에 돌아왔고 2000년생 수비수 김주성이 빠진 게 변화의 전부. 지난달 평가전 결과가 좋았던 만큼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And that makes us really feel good because this was the last test before World Cup qualifying, and they set the tone now for World Cup qualifying in a few weeks from now. So I'm very, very pleased. 하지만 좌우 윙백이 대부분 30대에 접어든 데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뛸 선수도 박용우와 이순민 정도. 3년 뒤 월드컵 본선을 위한 세대 교체도 병행해야 하지만
크리스만 감독 입장에선 본인의 진퇴가 걸려있는 내년 1월 아시안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당장 아시안컵이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에서 선수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조직력을 다지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입니다. 대표팀은 오늘 13일에 모여 16일 서울에서 싱가포르와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를 갖고 21일엔 중국과 원정 2차전을 치릅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